정해진 시간이 돼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정치외교학부의 임경훈입니다. 먼저 오늘 논의가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 동북아, 한반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논의의 장인데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우리 홍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기획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회의를 전체적인 걸 기획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박철희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일 마지막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 접속해서 경청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계를 대표하는 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국제정치에 관한 어떤 전략, 이론에서 그 누구보다도 폭넓게 파악하고 계시는 전재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의 변화, 실상, 그다음에 제재나 경협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를 오랜 시간 동안 그 다각도로 추적하면서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의 당 국가 체제의 변화 이 측면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 주실 수 있는 숭실대 이정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15분씩 각 15분씩 드려서 준비하신 내용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1라운드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라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짧은 2라운드를 하겠습니다. 한 3분 내지 5분씩 드려서 발표를 이미 하신 발표를 하시게 되지만 약간 또 보완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서로 질의나 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 분당 3분 내지 5분씩 쓰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패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휴에 청중 여러분과 께서 주시는 질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또는 시간이 허락하면은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휴에 3라운드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분 정도씩을 들여서 종합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을 리스폰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어떤 정세라든지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대북 정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재성 교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전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취해야 할 정책의 대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회고할 때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전 세계를 관리해왔던 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략 2017년 서부터 시작된 트럼프 정부가 기존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고 20세기 전체를 미국 주도의 세기로 바꾸면서 191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0년 동안이 사실상 20세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한 성격의 국제 질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4년 동안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한반도 또 동아시아 정세도 상당히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복원 또 동맹의 중요성 보다 더 열리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 등을 주장하는 바이든 후보 간의 격돌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전략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외교 전략이 개인의 성향이나 또는 국내 정치에 좌우됐었다면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미국의 여러 주류 담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질 두 후보의 나중에 당선될 신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시작될 미국의 신행정부는 국내 정치 문제와 그 밖에 급박한 외교 정책을 다루느라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성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 사태, 또 경제 문제, 보험이나 인종주의 문제로 엄청난 국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자들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국내 대통령, 국내 정책의 지향성이 높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그 밖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지속 여부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 이란 문제, 중동과 테러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또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한 외교정책 문제의 하나라고 충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충고를 하기에는 북핵 문제보다 아무래도 더 우선성이 높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북핵 문제란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를 해결한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서 미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과연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의 정책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2번 반 정도의 정상회담 이후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그렇게 진척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전략 또는 한반도 안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소위 주류 국방 담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정책 사이의 괴리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행정부가 어떻게 출범하든지 간에 이번 4년간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의 첫 항인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성과가 그렇게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북핵 문제로 정책의 초점이 좁혀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행정부가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고 다시 동맹과의 관계를 튼튼히 한 이후에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세우고 그 밖에 이제 국내 정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로 오기까지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난 민주당 정당대회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전략적 인내의 재판 또는 2.0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미 북핵의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데다가
또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북미 관계에서 일정한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보다 더 급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고 또 트럼프 정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논의로는 밑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또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 이런 것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인권을 중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은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수단을 병행해 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비교적 원론적인 논의가 현재 바이든 후보 측의 북핵 문제의 대응책의 대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북핵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핵무기의 비확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북한이 동북아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또 북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로부터 남북 간의 평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단히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근데 그간 미국은 정책 자원이 부족하거나 북핵 문제 우선성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도, 깊은 이해도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확산의 문제로만 북핵을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비핵화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우드워드의 경로라는 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간의 교환이다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관련 옵션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1번과 5번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가장 양보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북미 정상관계로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얼핏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P5 이외 국가들과는 미국이 핵무기 국가임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원자력 핵 협정이라든지 또는 전략적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1번도 미국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2번은 실제적인 핵무기 국가 인정, 그리고 군축회담을 통한 동결과 공존 추진으로 여태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인 군축 방안과 상통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미국의 행보로 봐서는 2번은 아직까지 미국의 공식 대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3번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동결을 먼저 하고 아주 단축적으로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미국으로서는 강경파가 추구하는 방법인데 한국 정부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3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억제를 추진하면서 미사일 방어의 억제 수단에 기대는 그런 군사적인 현상 유지 방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매티스 장관의 우드워드 기자 책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하면 그것이 여러 발로 올 거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을 핵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아주 중요하게 걸려 있는 경우에는 협상이 훨씬 더 빨리 진전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미북 간의 지정학적 이익은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문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명시적인 대중견제는 아니더라도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또 주한미군의 문제도 북한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와 같은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지정학 이익에 기반해서 북미 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중국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전략적 관계 설정을 할 만큼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북한의 유용성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미 정책의 기본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국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동북아 전체의 구도가 필요하다. 여태까지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이 사실상 비핵화가 되고 한반도가 평화 한반도가 되었을 때 둘 다 자국의 이익에 그 상태가 지금보다 더 유리한가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익이 있어야만 비핵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확신을 한국이 줄 수 있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어느 한쪽에 경사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으로 미중 간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로서는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북핵 문제가 미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사안으로 강하게 부각을 했었고 바이든 후보 측의 경우는 미중의 협력과 경쟁을 병존한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미중 협력 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미중 속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가 단순하게 비핵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를 조금 더 정확히 설정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 볼튼 회고록을 보더라도 한국 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합의, 단계적인 실행 이런 구체적인 협력 내용들이 미국에게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의 입장이 조금 더 미국과 소통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북미 간의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도 유리하다. 미국이 제3세계 북한과 같은 국가와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조금 더 세련되게 운영한다면 미국의 레퓨테이션에도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더 유리하다는 논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고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가 미중 또는 주변국에게 유리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한국의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의 외교 정책이 미중 간에 또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서 상당한 수준과 세련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후에 비핵화 이후에 한국 외교를 설득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외교 및 또는 중견국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을 전략적으로 추구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자부의 김병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그 제재와 경협의 동학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북한 비핵화와 개혁 개방이 필요하겠죠. 그 질문은 우리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제재 그리고 경협이겠죠. 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경협은 아마 후자 개혁 개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혁 개방이 되어야지 한반도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그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충되는 점도 있습니다. 즉 개혁 개방이 촉진되려면 경협이 보다 중요한데 또 제재와 경협은 서로 상호 충돌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재와 경협을 동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 상충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또 개혁 개방을 촉진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런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재에 관했습니다. 아마 제재 효과라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재에 관한 문헌은 그 제재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상당 정도 입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그 제재로 인한 고통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코로나19란 일종의 북한의 자기 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제재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한 것은 제재가 작동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제재의 마일리지, 즉 제재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겠죠. 중국이 제재를 크게 완화하게 되면 이 제재의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보는 그 제재의 북한 경제 충격 경로입니다. 무역 충격, 그 다음에 외화 수입 충격, 그 다음에 시장 충격, 그 다음에 산업 농업 충격, 이 네 가지가 그 제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북한 경제에 주는 충격입니다. 사실 북한 경제 구조란 것은 이 제재의 취약한 형태로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무역과 시장입니다. 그런데 무역은 직접 제재의 대상이고 그 시장은 간접적으로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권층은 무역으로 인해서 큰 소득을 누리는데 이 소득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그 시장 활동을 통해서 주로 살고 있는데 그 시장 활동이 축됨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고 또 간접적인 시장 활동과 뇌물로 살고 있는 북한의 관료 계층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제 구조로 볼 때 이 북한에서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이 그림이 그동안 북한의 그 무역 추이를 보이는 것인데 보신 것처럼 출가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마지막 해가 2019년이고 올해 2020년은 코로나 인해서 더 출가 수입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공식 무역으로 볼 때 북한의 수출 규모란 것은 북한의 1990년 이래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고 지금은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그림은 북한이 공식 무역만 다루기 때문에 이 밀물 합치게 되면은 이보다는 좀 더 북한 무역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무역의 감소를 크게 대체할 수는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한국은행이 한 해 뒤에 거듭날 수치를 발표합니다만 제가 사전에 전망한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은행과 제 전망치는 북한이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경제 규모가 한 7 내지 8% 줄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은 아직 안 남았겠죠.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4년 동안의 북한 경제가 한 15%에서 20%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비슷한 케이스로 이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무역 개방도는 북한의 제재전에 52%, 이란은 43%로 비슷합니다. 그다음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종의 싱글 아이템 엑스포트입니다. 즉 하나의 주된 수출품으로 무역하는 구조입니다. 이란은 석유가스고 북한은 광물입니다. 이런 구조가 제재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싱글 아이템은 잡아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제재를 받았을 때에 그 성장률이 한 2년 동안에 마이너스 8%인데 이것도 북한이 2017년, 18년 성장률과 유사합니다. 제가 BBC에 다운 받은 것인데 보신 것처럼 이 제재가 들어간 이후에 이란의 그 석유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그로 인한 그 성장률 차이라는 것이 보신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제재가 풀렸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또 그와 연동돼서 이란의 성장률이 붉은색 표시, 즉 붉은색처럼 다시 하락합니다. 제재라는 것에 아주 민감한 구조가 이란 경제 구조고 북한도 그와 유사합니다. 질문은 이런 경제적인 압력이라는 것이 그 정치적 결단, 다시 말하면 비핵화와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인 거죠. 또 부정적 견해도 있고 또 긍정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인 보이스가 약하다. 권력층이 손해보면 그 손실을 북한 주민에게 전가한다. 이런 논리라는 것은 또 반대 논리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이제 김정 권력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아마 가장 중요한 고민은 중국의 문제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하는 카드로 북한을 사용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 지원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연명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에 이 제재의 말지라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협을 보면 아마 경협에 관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경협을 빨리 재개하자. 혹은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경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로를 아직까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협을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도움되는지 이게 설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첫 번째는 제도적 파급이고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유도적 전환 같습니다. 이 파급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기능주의나 신기능주의 국제관계를 보면 이후 경우처럼 경제적인 연결, 통합이라는 것이 그 정치나 국제관계 변화까지 주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급의 취약점도 있습니다. 즉 이후 경우는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 면에서 모든 국가들이 같았습니다. EU가 새로운 회원국가를 선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조건이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작동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경제적인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연결, 그래서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적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근간 제도의 일치 없이 북한이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를 하전 상태에서 경제 통합이란 것이 또 혹은 경협이란 것이 과연 신기능주의, 기능주의 제안처럼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마 경협을 통해서 북한과 신뢰를 쌓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협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경협이 이루어지면 남북 간 관계가 좀 더 신뢰 기반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논리라는 것은 이 비핵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남북 간 신뢰의 팔은 짧고 약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짧다는 말은 비핵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경험이 될 것인가? 아마 매우 큰 북한 경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매우 막대한 북한 경제 이익을 주는 그런 경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약하다는 것은 북한 측에서 볼 때도 북한의 핵이란 것은 자신의 표현대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남북 간의 신뢰관계 입각에서 포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높은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경협은 이미 검증된 제재 효과를 위축시킵니다. 경협이 되게 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비핵화의 보다 강력한 인스트루먼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유도적인 전환을 한다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협을 통해서 이게 좀 쌓이게 되면은 북한의 경제가 변하게 되고 이 개혁 개방이 되면은 이 북한 문제가 상당히 풀리지 않겠는가? 저도 동의합니다. 경협이 잘 돼서 북한의 개혁 개방되면 북한의 핵 사용에 기회 비용이 줄 겁니다. 그런데 경협을 통해서 개혁 개방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또 오래 걸립니다. 북한 시장화가 촉진되어서 북한 사회 경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협들은 하지 않을 할 것이고 한다 하더라도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어전탄, 긴급한 문제인데 이런 접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종의 그 시간적인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경협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수준의 경협이 아니라 저는 보다 대형 경협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막기원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광산을 국제 공동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북한에 주는 대가로 비핵화한다든지 혹은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이나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북한 핵을 직접 매입하는 그런 경협과 비핵화를 막교환하는 구조 거기까지 가야지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지 지금 있는 수준의 경협으로서는 비핵화를 추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제 판단은 제재가 작동하는 한 김정은이 협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CBID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재의 마일리지로서는 그 CBID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과 합쳐도 전 제재만으로서 CBID를 한다 하는 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제재뿐만 아니라 이 정치, 안보, 경제적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서 제재 완화의 시퀀싱 그리고 정치나 안보나 또 긍정적인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서 이것이 같이 구동되어야지 북한의 보다 완전한 비핵화에 근접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순차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제재를 풀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경협과 제재 완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협은 제재 완화 혹은 해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예비 조사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떤 형태의 북한의 그 지원이 되는 혹은 돈이 들어간 경협은 제재 완화와 해제에 연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단계가 되면 특구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 특구와 북한 경제 내부와 연결되면서 북한이 유도적인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가 이제 다 풀리게 되고 개혁 개방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재와 경협을 동학적으로 시퀀싱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면서도 바람직한 남북 관계의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경제가 통합되고 또 장기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단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요, 북한의 대미 전략 의도와 한국의 대응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개의 짧은 주제로 다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의사결정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북한의 상황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에 8차 당대회 소집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북한의 친서 외교라는 독특한 외교 방식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안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은 많은 물밑 작업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돌리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볼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국내 정치 파트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사망설부터 김여정 후계자설까지 굉장히 북한 정치에 대한 충격적 보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사실은 페이크 뉴스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느냐와 관련돼서 소위 위임 통치라는 국정원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로 제가 그 간단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북한은 이 5인방 김여정, 박봉주, 김덕훈, 최부일, 이병철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이 그 다음 날 김여정 후계자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위임 통치를 김정은 이상설과 김여정 후계자론으로 해석했던 우리 언론이 국정원의 보고를 우리 정보위 보고를 잘못 이해했던 거라는 결론이었죠. 북한 체제가 국방위원회 시절에 제2서 방식의 의사결정, 소위 일종의 계통을 무시하고 주요 중간 간부들이 정책 제안을 국방위원회 정책국으로 바로 올리는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0%가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고요. 나머지 한 30%는 계통 방식의 전통적 의사결정을 했죠. 그 이제 그 이유는 김정일 시대에 보니까 당이 노동당이 송장당이다. 다 나이 들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보고를 거쳐서 중간에 누락되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로 직보해라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TF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걸 이제 국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군 정치라는 북한의 의사결정 방식의 특성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3대 7로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계통 중심의 의사결정이 70%, 그런 제의서 방식의 의사결정이 30%로 다시 역전이 됐죠. 그 얘기는 정상적인 계통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 회의식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정은은 회의 중이다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국정원이 보고한 위임 통치라는 개념만 잘못 따다 보니까 마치 김정은의 건강 이상 때문에 후계자를 이미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북한 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당국가 체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당국가 체제의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났죠. 정치국 확대 회의, 정무국 회의, 중앙위원회 회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8월에 8차 당대회 소집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8차 당대회는 7차 당대회가 개최된 지 5년 만에 개최하는 걸로 됐어요. 5년 주기의 당대회라는 제도화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이제 이 정면 돌파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 굉장히 긴장 상태가 지속됐던 거고요. 그 긴장 상태에서 다들 잘 아시는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런 식의 김정은의 정면 돌파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8차 당대회 소집이라는 8월 말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 변화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대회 소집을 대외 정책과 연결 짓는 거는 무리한 해석이고요. 그거는 이제 7차 당대회 2016년 5월에 했던 7차 당대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7차 당대회 직전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고요. 7차 당대회 석 달 후에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회 소집과 당대회 결정 과정과 대외 정책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차 당대회를 북한이 소집한 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작년 연말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면 돌파전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8차 당대회 소집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 기대를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차 당대회는 이번에 아마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주제로 해서 전략을 세울 것 같고요. 다들 아시지만 7차 당대회 때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화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하면서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를 했죠. 그게 이제 8차 당대회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일정하게 8차 당대회를 하는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다음 차기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차기 5개년 계획의 주된 방향을 중국 의존형 발전 방향으로 갈지, 소위 남북이나 뭐 이런 협력을 전제로 해서 자력갱생형으로 갈지 아마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 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냥 북한의 8차 당대회를 눈 놓고 팔짱 끼고 보고만 있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기로에 북한의 체제 방향이 놓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대미 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18년에 1차 북미회담 했죠. 19년 2월, 6월까지 3차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3차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3차 거쳤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은 합의서를 내면서 굉장히 성공한 회담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볼턴 회고록을 보면 사실은 실패한 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6pm 텍스트라고 썼는데요.
그날 오후 6시자로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이 합의한 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초안을 볼턴 보좌관이 여기에 사인하면 안 된다라고 폼페이오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합의된 안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제 7월 7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았던 이런 상황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회담이 중단되다가 북한이 2018년 8월에 친서를 보냅니다. 소위 이걸 이제 볼턴 보좌관이 러브레터라고 불렀던 첫 친서인데요. 여기서 이 친서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다음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볼턴하고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더라도 뉴욕에서 유엔 총회 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그 사람 바쁜 데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폼페이오 방북 관련해서 논쟁이 생기면서 이 정상회담 논의가 이제 실패하고요. 9월 6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친서를 보냅니다. 이번에 우드워드의 글에 보면 이 친서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긴 친서라고 쓰고 있는데요. 거기 이 친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2018년 9월 18일,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에 김정은이 미국에 보낸 친서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미국에 친서를 보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동시 회담 또는 복이자 회담을 제안했던 거죠.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친서에서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 위성 발사구역 폐쇄,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 가능하다. 다만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영변 폐쇄론을 사실상 언급을 했던 거죠. 그 이제 이거를 볼턴 보좌관이 사실은 자기가 말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주의 딜레이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시대에 5주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5주 연기한 거는 굉장히 큰 업적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김영철 방미 5주 후로 연기돼서 김영철 방미가 잡혀 있다가 이것도 이제 연기가 되고 12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친서를 보내서 협상을 제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쨌든 이 단판식 외교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본질은 어쨌든 군축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자기들의 이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또 살라미 전술에 의거해서 협상하는 입장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인식하는 지정학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북미 회담을 시작하는데 미국의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잠시 다시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의 문제인데요. 볼턴 회고록에서 보면 이 전 과정이 한국이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볼턴은.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4월 11일 날 볼턴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세 가지 제안을 하죠. 하나는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와라.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겠다. 두 번째, 장소는 판문점에서 하든가 미 해군 함정에서 하든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는 탑다운으로 하자. 실무회담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직후에 몇 번의 논의가 거치면서 6월 1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다시 보내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630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지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이 630 회담에 끼지 못해서 실망했다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 과정은 한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해서 만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요 직후 630 회담 직후에 한미 군사 연습을 실행하게 되면서 8월 5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쾌하다라는 진서를 보낸 걸로 우드워드 글에 나오고 있죠. 이 진서를 보낸 후에 김정은이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남북 관계도 급냉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제가 보기에 하노이 회담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북미 회담을 중재하면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물밑 작업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했지만 2019년 8월 15일을 전후한 상황 논리 때문에 한국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김여정이나 또 폼페이오 장관의 여러 얘기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국에 대해서 한국이 다시 역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북미 간에 어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느냐라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서외교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보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북한의 근본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하실 때는 여전히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시각이나 대기주의적 시각이나 결정론적 시각은 외교와는 상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던지고 제시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비판도 있고 북미 간의 여러 물밑 접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우리가 찾아내면 어떤 식으로든지 소위 외교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분께서 아주 치밀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많다면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도 더 시간을 들여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우 짧은 2라운드를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까지도 들으시면서 요 한두 가지는 좀 첨언을 또는 보완을 좀 하시고 싶다거나 또는 다른 분의 발표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2, 3분씩 좀 활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두 분 발표를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제 말씀을 보완하기보다는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청중들도 같은 질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협 관련해서요. 김병현 선생님 말씀 너무 흥미롭게 들었는데 경협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장밋빛 미래 얘기도 하고요. 또 번영되는 북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어떤 경협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성격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노스 코리아 펀드라는 걸 얘기를 해서 비핵화만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패키지를 마련해 놓자.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0% 진출과 100% 준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핵화의 인센티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핵화 이후의 경협 제한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런 뭐 패키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하는 것 첫 번째 하고요. 또 김병현 선생님께 만약에 비핵화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외 경제 지원이 있을 때 북한의 세습적인 독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독재 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살게 될까 두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체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비핵화를 할 것이다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켄 거즈 같은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도 그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는 아까 그 8차 당대회에서 중국 의존형과 자력 갱생형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의존형일 때에 과연 중국이 기존의 이제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우회해서 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이 뭐가 있는지, 뭐 관광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보건의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경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력 갱생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자력 갱생을 염두에 뒀을 때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누가 더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혹시 연결되는 인과 고리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철 교수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결국 그 볼튼과 비건이 하노이까지 누가 트럼프를 설득하냐는 싸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볼튼이 항상 한 얘기가 이제 full baseline declaration이라고 그래서 완전 신고가 일단 되고 나야 군축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드워드 이번 거 보면 트럼프도 그 이제 3번에 걸친 하노이 준비 회담을 백악관에서 하면서 5개의 그 핵시설이 있다. 근데 하나도 안 되고 2개도 안 되고 결국 5개만이 가능한 회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보면 그 풀 데클러레이션, 완전 핵시설 신고에 대한 얘기가 트럼프에게 입력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신고 후 군축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전체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이쪽에 이제 종전 그 선언과 그 풀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북한도 우선은 그 출구의 데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군축 회담에서 신고의 내용과 시점, 그 비건 스탠포드 연설을 보면 우선은 신고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명으로 시작하자, 이런 언급도 이제 임플라이가 됐었는데, 그 거기에 관해서 이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서로 코멘트나 질의를 하실 텐데 바로바로 그때 답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청중들의 질의와 제가 준비한 질의까지 다 들으시고 그걸 다 이제 좀 숙고하셔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전재승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그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할 때 그 북한과의 협상이란 그것에 우선순위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북미 간의 일종의 그 게임이 벌어질 텐데, 미국의 초기 대응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화하라 그러면 이 북한의 대응은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다이나믹스가 펼칠 것인지,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그 대응 정책이 어떨 것인지 그런 말씀을 조금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인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역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중국 의존형과 자력 갱생형 중에 택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까지 일관되게 그 자력 갱생을 주장하다 갑자기 중국 의존으로 돌아가려면 굉장한 정도의 정당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의존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대내적인 정당화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걸 받아줄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즉 만약에 중국 의존형으로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중국의 상당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이 제재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성장까지도 원할 텐데 그럴 경우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경제선을 하게 되면은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거리를 두고 이 독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중국이 이를 고려해서 이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볼통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플랜 B가 없이 나왔다. 퍼센티지 포인트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영변하고 교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책을 보면은 김정은은 별 관심을 안 보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플랜 B가 없이 하노이 회담에 북한이 나온 것은 거의 확인된 사실 같은데 왜 그러면 북한은 플랜 B가 없이 나왔든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이번에 3분 정도만 쓰시고 또 차후에 쓰시면 아 그런가요? 3분 동안에 질문하신 게 다 많아서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북한은 누가 대통령 되면 유리할까? 볼턴 회고록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다 북한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 두 사람의 브로맨스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하노이 때 김정은이 이제 영변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내가 받으면 나 선거에서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면 나 더 고집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두 사람의 우정관계 얘기 표현하는 게 지금 우드워드 친서에도 보면 상당히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 북한의 핵 문제를 직접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점에서 북한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의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도 북한이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wishful thinking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단계로는 그 full baseline approach인데 사실은 미국 측은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최종 엔드 스테이트까지 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은 단계로 하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비건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엔드 스테이트를 합의할 수 없다.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 입장이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PT에도 제가 잠시 썼지만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요게 이제 북미 간의 지금 대립이거든요. 저는 어떤 점에서 이 둘의 이견이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 엔드 스테이트를 합의할 수 있는 논의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전혀 이제 미국 쪽 태도 변화는 제가 지금 추론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나머지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세 분의 그 탁월한 그 전문가분을 모셔놓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아주 줌인해서 들어가셔서 계속 그 문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중분들께서 그래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일부만 좀 선정을 해서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에 하나씩의 질문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전재정 교수님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권에 따라 가변적이지 않은 이런 외교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변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뭔가 그것도 나름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을 주셨고요. 김병현 교수님께는 대체로 선생님이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북한과의 경협이 좀 본격화된다고 시도된다고 할 때 훨씬 더 경제적인 중요성이나 규모를 지닌 중국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우리 한국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부각되고 북한이 더 그쪽으로 경도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그래서 그런 중국의 존재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정철 교수님은 아까도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중국 의존형 발전 전략과 자력 갱생형 발전 전략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면 달라진다는 것인지 어떤 추론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도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세 분 선생님들께서는 이 난제에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셨을 뿐이지 사실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해법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은 역시 북한이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청중 분들을 위해서 좀 일종의 그림 전체를 보여드린다는 취지에서 선생님들의 답변을 좀 인바이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앵글을 조금 달리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거는 사실 예비적인 논의도 좀 필요한데요. 북한이 독재 체제 중에서도 과연 어떠한 독재 유형에 속하는가, 그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가. 제가 비교 정치학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먼저 좀 짚어가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재에 대한 거는 고대 시절부터 세계 역사나 정치 철학이나 무수히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전체주의, 탈전체주의, 비교사회주의, 체제 이행 이런 굉장히 많은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나라의 외교 정책을 체제의 어떤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환원론으로 갈 수도 있고 비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떤 독재의 본질적인 어떤 독재 유형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레짐 서바이벌 스트래티지, 그리고 독재 지배 연합에 속하는 행위자들의 인센티브 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어떤 체제의 변화가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할 때 어떤 유형이냐. 예. 선생님 다른 말씀을 예. 제 말씀 끝나고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병헌 선생님께서 실증적으로 그동안 연구하신 것을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전체주의 독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북한에 적용하자면 북한의 경제나 사회는 대단히 많이 탈전체주의화 되었다고 이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역사의 대가이신 돌아가셨지만 마틴 말리아 교수님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의 대가이신 프랑스와 퓨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들어보면 사회나 경제가 전체주의의 핵심이 아니라 스테이트가 핵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라는 어떤 신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일치 단결시키고야 말겠다는 어떤 열망, 그거의 그 실제 성취와는 별개로 그런 열망,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어떤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정철 선생님께서 북한의 의도의 변화, 의도, 또 그 의도를 캐치하기 위한 북한의 당국과 체제의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탈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도 못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주의, 비교 사회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탈전체주의는 대체로 그 집단 지도 체제로의 이행과 가치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유일 영도 체계는 여전히 뭐 권한을 위임했든 좀 분산을 했든 여전히 그 유일 영도 체계 하에 있고, 이러한 체제는 사실은 비교 사회주의에서 보는 정상적인 당국화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은 지금 집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마련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지금 팔 생각도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병현 선생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제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지속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 경협을 좀 더 스마트하게 설계를 해서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는 중요한 그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유인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독재 레짐의 핵심적인 정치적 군사적 이익에 관한, 서바이벌에 관한 계산법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풀리지 않는 생각이지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고려들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시도하더라도 상당히 그 동부는 물론이고 중국과 베트남과도 굉장히 다른 그 경로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 유일영도 체계가 견고한 한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정철 선생님께 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당국가 체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의도를 추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선생님들이 다 그 말씀 중에 북한이 안 변하는 면 또는 이 어려운 측면들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정철 선생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북한 지도부로서는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유훈, 그게 백두혈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아규먼트입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백두혈통의 세습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정당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에너미가 완전히 사라지면 또 곤란한 측면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김정은의 정상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그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북한식의 정상화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 사회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화가 아닌, 그것까지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런 그 레짐의 서바이벌 스트래티지나 인센티브 스트럭처에 비추어서 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께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한 스트래티지를 짜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우리 희망이 좌절될 때를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국가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부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정철 선생님도 북한이 단계적인 그런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 싸움이 될 텐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과연 한국의 편인가, 시간이 한국의 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선생님께서도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미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현상 관리 정도의 정책을 택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더욱 공공한 처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이 주장해온 핵군 축의 협상으로 치환이 되어갈 시간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능성 없는지, 또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더 디커플링이 되고 북한의 ICBM이나 SLBM의 위협이 훨씬 더 가시화되고 그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자국보호 차원에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에스컬레이션이 또 벌어지지 않을지, 그런 위험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사전에 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국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앵글을 바꿔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를 같이 해야 될지, 협상과 관여 정책과 억제 정책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5분쯤 늦게 시작했나요? 시간이 그렇게 아주 모자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영 위원장님께서 또 저한테 아까 사인을 갑자기 해서 저보고 말을 그만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네, 세 분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좀 분위기는 아주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미래가 있는 건지 의심이 좀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같은데요. 제가 전재성 교수님한테 우선 먼저 여쭤볼 거는 간략하게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끌게요. 미국이 견지해왔던, 오바마 행정부 때 견지해왔던 전략적 인내를 바이든이 만일 집권하게 되면 계속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경우에 이정철 교수님께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임경훈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결국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병현 교수님께는 이 제재 하에서 경협의 한계라는 것을 뭐 북한이 좋든 싫든 남한을 어떻게 공격을 하든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빅딜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령 트럼프 2기가 된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바이든의 경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바이든도 일단 이런 파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디스럽션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런 빅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빅딜을 앞두고 경협 같은 그런 아주 제한적인 그런 해결책에 기대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얼마 안 들이면서 굉장히 청중으로부터나 뭐 저까지 또 홍준영 선생님까지 사실은 선생님들 상호간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뭐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보시면
어느 질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또 어떻게 종합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워낙 프로시들이시니까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전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저 시계가 그 핸드폰보다 한 2, 3분 늦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그 또 수업이 있어서 아주 오래 여기 계실 수는 없는데 저희가 5시 10분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5시 15분 정도에 종료한다는 걸 저 시계로 그 전제로 해서 한 적어도 한 7, 8분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고 정 세션이 안 끝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먼저 수업을 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답이 단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현 선생님 질문하신 그 앞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를 북한이 고려할 때 뭐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은 우리 이정철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생각 가능한 몇 가지 포인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11월 3일 선거 전과 선거 후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의 가장 안전한 대응책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전략 핵이라든지 또는 ICBM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대북 경제 패러다임, 제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에서의 제재로 가는 시위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10월 10일 날에 그 ICBM의 시위라든지 아니면 SLBM의 부분적인 실험과 같은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기존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깬다는 인상을 줄 때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아까도 이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그런 하노이에서의 여담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궁지에 몰 정도의 전략무기 실험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또 바이든을 고려했을 때 11월 3일 전에 시위는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바이든하고의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놓고 패러다임 체인지까지를 미리 서둘러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1월 3일 이전에의 군사력을 사용한 시위는 트럼프 당선 또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지만 또는 바이든 후보를 고려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북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논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제재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실험을 했을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아까 이 교수님 말씀에서도 중국 의존형 경제 발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북한이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그 중국의 반대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11월 3일 전에 전략 핵무기 실험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자력갱생의 길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길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1월 3일 후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빨리 북한과 협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안을 가다듬어서 최대한 4년 이상 지속될 탑다운식의 협상을 정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뭐 논리적인 추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패키지를 가다듬을 것이고 바이든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 후보를 그 백업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전략가들, 뭐 지난 포린 폴리시 논문 보면 2,000명의 외교 전략 전문가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그 관여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북한 문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와는 좀 다른 그 훨씬 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바텀업의 협상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선 직후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센티브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해서 뭐 국무부의 대북 특사나 그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는 건 5, 6월이나 보통 되니까요. 한 7, 8개월 동안의 우선순위 상승용에 그렇지만 판은 깨지 않는 노력을 북한이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이 잘 되도록 아까 한국 정부가 바빠야 된다는 말씀을 이 교수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중에서 질문해 주신 우리 정권이 보수 진보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대북 정책의 패키지를 열어보면 우리는 군사 억제, 경제 제재, 경협이나 관여 정책, 그리고 이제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원책 몇 개 패키지를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화된 부분 빼고 실제로 보수 진보가 합쳐서 얘기하면 시민사회, 우리 시민사회의 합의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억제하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룬다라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패러다임은 북방정책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 그게 가다듬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정치화를 피하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하지만 국제정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1990년부터 20년까지 30년의 이행기는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30년과는 전혀 다른 국제정치가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 역할 방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맛을 봤는데, 기존의 우리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단극체제 하에서 미국의 해구산 하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정책 속에서의 대북정책이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나 한미동맹 전략이 바뀌게 되면 어쩌면은 북핵 억제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북한하고의 관여 정책도 우리 스스로 해야 돼. 그게 뭐 더 좋을지 더 나쁠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준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임경원 선생님 질문해 주신 앞으로 시간이 한국 편이냐도 길게 보면 알기 굉장히 어렵다. 이게 국제 정치의 체제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안전 보장이 약화될 가능성도 물론 있고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북한의 생각에 따라서는 북미 간의 전략적 타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온 지난 30년과는 굉장히 다른 옵션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북한이 우도 대책 보면은 작년 8월 9일인가 친서 보면 한국군은 북한한테 적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레토릭일 수도 있는데 핵이라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도 한국과 북한만 1대1로 군이 맞부딪히면 북한이 특별히 밀릴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그 급변 상황 속에서 우선은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균형 유지가 돼야만 서로 간의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 공존이나 또 남북 관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그거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 또는 이후의 미국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홍준영 위원장님 질문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전략적 인내가 어려운 건 그 오바마 때 후기로 가면서 미국의 여러 담론들이 비판한 게 전략적 인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토 안보가 위험해질 정도로 핵이 고도화되었다. 그걸 그냥 좌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 이미 17년 11월 29일 그 실험 이후로 미 본토가 공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내를 하면은 이제 북핵이 더욱 고도화되고 또 2차 핵 공격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좌시하는 것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하기는 일단은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인내라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제 북핵의 본토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상당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거는
격화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갈등이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고 그걸 매니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중 갈등이 되는 것과 패권의 역할을 유지해가면서 미중 갈등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만약에 미중 갈등이 그 미국의 패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면 역사적으로는 마치 그 1,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전간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1945년 이후만 생각하는데 모든 게 미국 패권이라는 게 있는 속에서의 국제 정치였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죠? 그런 국제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의 미중 갈등은 이제 완전한 밸런스 오브 파워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오로지 이익과 군사력이 좌우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좀 많은데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그 북한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 짐작컨대 아마 그 유니파이된 즉 미국의 모든 부처를 통괄해서 그 하나의 안이 존재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뭐 국무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그 플로팅하고 있고 또 그 아이디어 중에 일부가 그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제안된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에이브람스 그 사령관 말씀하신 북한 펀드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 북한에게 비핵화하면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비핵화 단계와 결과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될지 보여주고 약속하는 게 더 필요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의 그 메이킹 단계에 한국 정부나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개입되고 또 가능하면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북한에 제안한 것을 포함한 그런 그 딜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우리 비핵화 이후에 북한 경제 발전이나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핵화랑 북한 개발 프로젝트를 같이 연동시키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치학자하고 외교학 하신 분들이 경제난이 독재를 강화시킬지 약화시킬지 그것도 중간에 북한의 권력 구조 이런 말씀 물어보시니까 경제학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경제난과 정치 레짐 사이에는 상당히 다양한 현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둘 관계를 디터민하게 볼 수 있는 팩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컨디셔닝 팩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 시절의 그 소련 경제난은 스탈린 정권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를 보면 그 이후로 북한의 시장화가 편발하면서 또 지금 김정은 행태를 보면 상당히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따라서 그 중간의 이 팩터를 다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글쎄요. 현재로서는 아마 북한의 권력 구조, 그다음 북한의 일종의 돈줄을 비롯한 경제 세력의 연합 가능성, 또 이 경제 세력과 중간 관료의 유착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선론적으로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컨디션의 팩터들과의 관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중국의 존재 청중 말씀 질문하신 건데요. 그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중국과의 그 관계나 또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상호 배타적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같이 인볼브되고 북한과 엮여지는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배타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갖는 강점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면 실제 그 우리가 보다 컴프렌시브한 북한과의 인게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는 대부분 상업 거래 관계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걸 빼놓고는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저부가가치입니다. 이 광물, 물고기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수공단을 보시면 개수공단에서 만들어진 것은 경공업 위주지만
또 전기 제품도 있고요. 훨씬 고부가치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미래를 보려면 한국과의 경협이 중국과의 경협보다도 훨씬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동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 인계하는 반면에 이 북중의 비즈니스는 매우 단기적입니다. 그때그때 돈을 많이 벌려의 목적이고 한국은 나중에 경제 통일도 생각하고 또 한국의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다 컴프렌시브하고 보다 고부가치의 경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진 특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이 다 가져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경제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메이크 센스한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국도 훨씬 중국 대비해서 갖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한 문제, 저도 동의합니다. 임경 교수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정치 레짐이 먼저 변하고 개혁 개방으로 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강성 독재가 연성으로 바뀌고 혹은 집단주의 체되면은 개혁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강성 독재인데 경제 구조는 시장과 무역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임밸런스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또 정치 구조를 가진 이 콤비네이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답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매우 프레자일한 이퀄리브리엄 봅니다. 매우 위험한 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쇼크라든지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어디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은 못 내리지만 일단 함의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바로 간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도 북한의 발란추하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자발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포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냐 핵이냐 하고 선택하는 순간까지 북한을 포스한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비핵화 핵이 필요 없다 해서 나온다는 것은 뭐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택의 순간까지 그 제재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포스한 것도 필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비핵화했을 때에 어떤 식의 레짐 뭐 개런티라든지 평화 체제라든지 북한 경제 개발 그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물론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 과연 북한의 권력층이나 김정은에 좋을 것이냐 이게 참 문제겠죠. 이제 김정은도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 올 때에 많은 반대도 풀고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북한 내부도 반대자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북한에서의 이런 그 어떤 스테이크홀더 사이에 이제 김정 결정이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다 모든 이해는 못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홍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빅딜 전의 경협 가능성은 미국으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딜이라는 말은 결국 북한이 제재로 인해서 또 코로나 등이 도움을 줘서 경협 어려워질 때에 지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경협을 사전에 하게 되어서 많은 지금 돈이 북한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인센티브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즉 비핵화 전에는 북한에 대거 돈이 들어가는 경협은 안 된다 이 같고요. 저도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무역 충격, 또 외화 수입 충격, 시장 충격, 산업 충격 중에서 가장 빨리 올 충격 중 하나가 외화 수입 충격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충격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더 버틸 수 있죠. 따라서 그런 선택은 미국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랑 경협을 같이 시멀테니어스하게 같이 연동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펌한 아이디어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우리 임경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북한식 당국화 체제라고 앞에 전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 이제 북한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핵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국화 체제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정일 시대의 그런 국방위원회 체제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 지정학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의 저는 태동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남북 협력이라든지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을 이제 중국 의존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도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소위 안보 문제하고 걸리면 서로 모순적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그 북한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북한은 사실은 대안이 없어서 중국 의존형으로 가겠죠. 그래서 말은 자기들이 거창하게 5개년 계획 해서 발표하겠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대북 제재가 공식적으로 유지되는 한에서 머들링 스루를 하는 전략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국의 규모가 워낙 크니 그 스필오버 효과들을 가지고 20년을 버텨온 거고 그걸 그대로 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중국 의존형 발전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하노이나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이 제안했던 Brighter Future, 밝은 미래의 상은 사실은 이제 꿈과 같은 상황인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핵 거의 완전 폐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빅딜을 전제하기 전에는 어려운 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북한은 국산품 애용 2년 동안 그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하고 동시에 국산품 애용 이 선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올해가 지나면 이 코로나 상황도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봉쇄가 계속되고 하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봉쇄하면서 국산품 애용 구호도 아마 사라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4월에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을 때 북중 간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북중 간의 긴장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김정은이 사망하지 않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정원에서 김정은 이상 없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5월 6일 날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한테 구두 친서를 보내면서 종결이 됩니다. 그 북중 간의 갈등을 북한이 먼저 친서 보내면서 했던.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들의 생각 속에는 이 끊임없이 중국과 이런 지정학적 갈등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드워드 책에도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2018년 4월에 폼페이오가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4월 2일 날 가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내린 결론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왜? 주한미군을 북한은 중국 견제용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우드워드가 이제 트럼프한테 들은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이 우드워드 책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북한이 소위 중국과 달리 베트남이나 미얀마처럼 중국으로부터 이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미국이 제일 먼저 판단했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또 미국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게 그 우드워드와 트럼프의 아마 생각인 거죠.
끊임없이 이제 북한은 그런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이 이격과 이 친소 관계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장성택이 사실은 친중파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했던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 의정에는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사실상 북미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아마 올해 1월 달에 결정 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플랜 B, 시간이 다 됐네. 플랜 B가 왜 없었느냐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두 번의 이제 배신감이 작동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아까 6pm 텍스트가 합의됐다가 뒤집어지면서 실무회담 무용론이 나왔죠. 하노이에서 비건이 북한에 실무회담 갔다 오고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에서 한 연설이 하노이에서 사실은 볼턴의 주장으로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무회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정상회담 단판론만 고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오로지 플랜 B라는 걸 자기가 갖고 나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거기 한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하노이에서 영변안을 들고 나가면 합의가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제안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북한 쪽에서 한국 정부 책임론을 묻는 것도 사실은 그것까지는 관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 문제는 어차피 시간 싸움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군비통제 협상이라는 큰 프레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해서 아마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 우드워드에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죠. 80개의 핵무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역 논란이 생겼는데요. 미국이 80개로 때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걸 뒤집어 보면 북한의 80개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논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2017년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80개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40개, 30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정확한 캐퍼빌리티와 관련된 건 아니라고 보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재래식 무기와 핵만 가지고 핵 군축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재래식 협상과 핵무기 관련한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옵션에 올려놓고 가는 군비통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군비통제 얘기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자는 거냐라는 반론이 바로 제기되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의 변화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상당히 초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세 분 선생님 중에 요 말씀을 꼭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그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세밀하게 다 들어가고 있어서 사회자로서 자리를 끝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된 시간이 오버돼서 그 다음 기회에 우리 홍준영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선생님들 혹시 더 그 2부로 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 위원장님 또 소장님 또 현장에 이렇게 오셔서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세 분의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뵙지만 이런 그 해당 분야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전체를 보는 그런 그
프루던스나 그런 미스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계속 접속하셔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사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에서 기획을 하셔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이나 국제문제연구소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연구소 요 몇 개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을 다루는 연구소들이 우리 서울대학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이런 회의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포맷의 세미나나 학술회의가 사실은 하루 건너씩 매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등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서울대의 다양한 연구소들을 방문하시면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3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